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새댁입니다. 실은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형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남편이 자주 왔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자주 와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면 인사도 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혹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카페에 오는 거구나. 고백하려고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인상이 나쁘지도 않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길래 알겠다고 하고 마감하고 시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가게 마감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초밥을 좋아해서 초밥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초밥 완전 좋아한다고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서 카페 운영하는 거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엄청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라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단골 손님 위주라 진상 손님들도 없고 자리는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회사 가는 길에 있어서 자주 들리게 되니 좋더라고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 주변에 다른 카페도 많은데 저희 가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서 공원 산책로를 걸으면서 소화도 시킬 겸 걸었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영 씨, 혹시 손 잡아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순수하고 귀엽네 싶었습니다. 괜히 장난을 걸고 싶더라고요. 손은 왜요? 네? 아, 저 그게 그냥 보영 씨랑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서요. 용수 씨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손잡고 걷자고 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영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걸 돌려 표현한 건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저도 장난이에요. 용수 씨가 너무 귀엽길래 장난 한번 쳐봤어요. 차요, 손. 그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사귀기로 했어요. 그냥 사람이 귀엽고 착하니 괜찮더라고요. 카페 준비하면서 남자친구가 없은 지도 오래됐고 호감을 표시하길래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만났을까요?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남편 형이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저녁이나 먹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형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은 서울 올라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못 본 지 오래됐으니 올라온 김에 얼굴 보고 밥을 같이 먹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여자친구랑 선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같이 나오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 괜찮냐고 불편하면 혼자 가서 형 잠깐 보고 오겠다고요. 오랜만에 보는 거고 저녁까지 사준다고 얘기했다는데 혼자 갔다 오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뭐라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스럽지 않게 향이 좋은 핸드크림 하나 사서 선물 포장해서 갔습니다. 남편 형이 먼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남편이 형한테 인사하면서 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떨렸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었어요. 남편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조각 같은 외모에 뭔가 나쁜 남자 느낌이 나는 듯한 모습이라고나 할까? 여자들은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모를 매력이 나오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 이쁘다고 착하다고 칭찬을 하던데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맛있는 저녁 사주신다고 하셔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잘 쓸게요.
오늘 많이 드세요. 뭔가 착하고 순둥순둥한 남편과는 달리 남편 형은 굉장히 밝고 익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여자를 굉장히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도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게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남편 형이랑 수다를 떨었습니다. 장난스러운 개그도 잘 치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을 다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버스 시간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며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형 어때? 우리 집은 다들 개방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시집살이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면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없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시집살이고 뭐고 그냥 남편 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잘생기시고 재밌으시네. 종종 놀러 오라고 해. 나도 형이랑 친해지면서 점수 좀 따야겠네. 우리 형이 진짜 잘생기긴 했지? 그래서 그런지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더라. 여자 엄청 좋아해. 남편이랑 만나는 동안 형이 가끔 왔다고 하면 제가 은근 같이 저녁 먹고 가시라 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 이런 식으로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싫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하고 남편도 좋았어요.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형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자기 먼저 결혼해도 된다 했다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랑도 그렇고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혼자서 두 남자랑 연애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형 한두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아주버님? 왜? 형 이쪽에 가게 낼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저번에 청약 넣은 아파트 세 안 주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가게 오픈이랑 입주일이랑 뭐가 안 맞나 봐. 그래서 입주 전까지 우리랑 같이 좀 지내도 될까 해서. 그럼 완전 되지.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집으로 오시라 해. 저는 한두 달 아주버님이랑도 같이 살게 된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남자가 항상 같이 존재했으니까요. 저는 아주버님이 지낼 방을 정리했어요. 방 하나가 남는데 거기다가 아주버님 방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새 아파트 입주하면 사용할 거니까 침대도 알아보러 가고 그랬어요. 이 침대에 같이 누우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대를 골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아주버님이 올라왔어요. 재수씨, 미안해. 신세 좀 질게.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이, 우리 사이에 불편은 무슨. 편히 지내다가 가시면 됩니다. 아주버님은 2달간 신세 지는 게 미안하다고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 있으면 하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되는데 사주면 고맙게 받겠다고 고민해 본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랑 같이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웃으며 대화를 하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가게 창업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좋았어요. 아주버님은 가끔씩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하면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도 많더라고요. 외박을 하는 게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른 여자랑 만나고 오는 건 아닌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들어왔어요. 이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간만에 괜찮은 여자가 있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만나 외박을 했다는 얘기를 할 만큼 가까워지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은 게 싫었어요. 저는 같이 지내는 동안 아주버님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자 싶었습니다. 저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하고 저는 알바한테 가게를 거의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주로 집에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짧은 옷들을 입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엄청 혈기가 왕성한 남자인데 같은 공간에서 그러고 있으면 재수 씨라도 한번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고 점심을 차려 같이 먹으면서 은근히 발로 터치도 했습니다. 잘못 친 것처럼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때에도 아주버님 드세요 하며 입에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내 아주버님도 은근하게 저에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이 늦을 것 같다며 먼저 저녁 먹고 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둘이 먹을 음식과 술을 함께 준비했어요. 드디어 오늘이다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 나와서 밥 먹어요. 알겠어. 와,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둘이 먹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먹지.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했죠. 이거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와인. 이야, 역시 재수씨가 최고네. 저희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버님한테 일부러 술을 많이 먹이기도 했고, 저도 은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아주버님도 조금씩 쥐기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 왜 이렇게 덥지? 저는 취한 척 슬그머니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 척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주버님 쪽으로 넘어지는 척 안겼습니다. 그런 저를 아주버님은 안고서 서로 눈을 맞춰 쳐다봤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요? 나도 남자라 위험해 지금 상황. 나 위험한 거 좋아하는데. 아주버님, 나 아주버님 사랑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주버님은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방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골랐던 그 침대 위에서 아주버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님과의 뜨거운 시간은 정말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정말 이런 순간이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아주버님과 남편이 없을 때마다 사랑을 나누곤 해요. 두 남자 사이에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결국 목표를 이뤄 아주버님과도 사랑을 하게 되어서 남편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만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로서 잘하고 있으니 괜찮겠죠? 오히려 아주버님과의 관계 이후 남편한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도 몇 달 전부터 서울에 취직이 되어 제 집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예전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누나인 것을 강조하며 저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나는 저를 아직도 애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구한 방이 누나의 회사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방 구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값은 반반 내고 산다지만
저희 집에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한 달만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달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 구석에서 배 내놓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퍼질러져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생각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다 집어 던져놓고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이 정말 없는 누나는 얹혀 살면서도 수시로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도 제 방에서 같이 재우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도 술 먹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제 방에서 함께 재웠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들 중에 남자는 없고 죄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 다 싫고 짜증나는 망나니 같은 누나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 중에 진짜 예쁜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누나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부터 우리 누나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집에 누나 친구를 셋이나 데려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누나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2명은 방 안에 있고 1명은 거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누나와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찌나 동생이라고 괴롭히는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나 친구들이 민서가 괜찮아 그냥 갈아입어 누나들이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서 웃는데 진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나와 친구들이 전부 제 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누나가 귀여워해 줄 수도 있지. 어딜 누나들한테 화를 내냐고 제 볼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 1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나가 저보다 1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데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얼굴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키도 158 정도의 아담한 체형이었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글래머였습니다. 옷도 항상 귀엽게 입고 다녀서 밖에서 만났다면 번호를 물어봤을 테지만 하필 우리 누나랑 친구라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다들 둘러앉아서 치킨 시키고 맥주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제가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여동생만 둘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밥 먹고 있는데 제 볼도 꼬집고 심지어는 제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귀여워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동생. 귀여운 건 자기가 훨씬 더 귀엽고 저는 키도 크고 전혀 귀여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자기 무릎에 앉으라느니 자기랑 같이 집으로 가자면서 팔짱도 끼고 진짜로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발 데리고 가라.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뭐가 쓸모가 없어?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예, 죄송합니다, 집주인님. 아주 맨날 나 구박한다니까? 맨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남매도 티격태격하는 건 똑같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 저를 이뻐해 주던 그 누나는 집이 엄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11시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외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길래 조금 귀찮긴 했지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밤 공기가 차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저와 함께 걷는 게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동생만 둘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언니랑 맘먹으려고 한다면서 저같이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진짜 자기 동생 하자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갔어요.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나야 한다나 뭐라나. 한참 걷고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왔는데 누나가 기왕 나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걷자면서 저를 끌고 그냥 밤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민석이 너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왜 없는지 헤어진 건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헤어진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며 같이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적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나가 제 손을 끌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누나를 쳐다보니 술이 취해서인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벽에 밀치고 갑자기 목을 휘감더니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나 별로야? 싫어? 아니요,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 누나 친구기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내 자식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나는 또다시 제 목을 휘감고, 이번에는 진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하거나 뺄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친동생 삼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 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늦겠다. 이제 택시 타고 갈게. 연락할게, 들어가. 큰 길로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키스도 했겠다. 솔직히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누나가 외박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누나를 보내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저희 누나와 다른 누나의 친구 한 명은 방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바닥에 벌어진 술판 대충 정리해놓고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누나와 키스한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누나와 한 키스가 다른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제 번호를 가져간 누나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실실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알면 자기한테 동생 뺏어갔다고 잔소리 엄청 할 게 뻔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나 친구랑 키스한 걸 알면 당연히 우리 누나가 저를 가만히 안 둘게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누나 친구여서 그런지 얼굴은 귀엽고 이쁜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라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귀면서 누나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셋이서 자주 술 마시며 놀았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2주 후에 누나가 외박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외박 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누나가 알게 되었고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잘 놀아요. 친누나와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누나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한때 이모라 불렀던 숙희 아줌마는 나보다 17살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가 내 여자친구입니다. 나이 차가 제법 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그녀의 서방님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는 깍듯이 존대를 쓰며 나를 대하죠. 그녀가 부르는 서방님이라는 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요즘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곤 합니다. 나는 1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이었죠. 학교에 있던 나에게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도저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거든요.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가고 벚꽃 짚은 하늘에서 흩날리며 나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이 너무 미웠습니다. 벚꽃잎을 발로 마구 뭉개고 또 뭉개다가 내 마음까지 함께 뭉개지는 것 같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 시선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밤낮으로 울기만 했으니깐요. 창밖에 세상이 보기 싫어 커튼을 닫아버리고 방 안에 불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지냈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울기만 했어요. 하루하루가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수키 이모가 나타났어요. 내가 살던 빌라 바로 앞집에 수키 아줌마가 살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 엄마보다 5살 어리지만 엄마와 언니 동생으로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그녀를 수키 이모라고 불렀고요. 정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아줌마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루빨리 힘냈으면 좋겠어. 그녀는 어느 날 나를 꼭 끌어안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뒤로 수키 이모는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쌓인 먼지를 털고 어지러진 방을 정리하고 마와 아빠를 위해 밥상을 차리며 헌신했죠. 된장국, 김치, 감자볶음, 계란찜 같은 소박한 밥상에서부터 가끔씩 치킨과 피자를 함께 나누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나는 비로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나와 아빠가 걱정돼 수키 이모를 우리 곁으로 보내준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수키 이모를 떠올리며 꿋꿋하게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수키 이모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시간이 되면 영화도 함께 보고 시내를 걸을 땐 손도 잡았어요. 아들 없이 딸만 둘이라 내가 내 친아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녀가 웃으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엄마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도 나를 친아들처럼 챙겼습니다. 그러다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수키 이모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그녀를 보며 4년 전 그녀가 나를 위로했던 것처럼 나도 그녀 곁에 머물렀어요. 매일 그녀의 집을 찾고 말없이 곁을 지키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일찍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죠. 그렇게 큰 고난을 2번이나 함께 겪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기 이모는 나와 함께 다닐 때면 청바지에 라운드 티처럼 평범한 옷을 입곤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관리를 잘한 덕인지 균형 잡힌 몸매와 맑은 얼굴로 어디를 가든 눈길을 끌었죠.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묻곤 했습니다. 2분 무슨 사이세요? 혹시 수상한 관계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수키 이모는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제 애인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설레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 사춘기 시절 내내 짝사랑의 대상이었거든요.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기억도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몸매 덕분에 그녀는 군살 하나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25살이 되던 해 수키 이모의 첫째 딸 수진이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갓 20살이었고 나와 5살 차이가 났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어느덧 나는 32, 그녀는 27이 되었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올해 연애에도 우리는 사소한 다툼 외에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며 맞춰갔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세상의 전부라는 듯 마만 바라보는 여자였기에 결혼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불과 3달 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 시절 친구로 지냈던 남자와 몰래 연락을 하다가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남사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나 역시 그녀와의 신뢰를 믿으며 넘어갔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남자와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3달 전 양가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약혼식을 올린 사이였는데 말이죠. 결혼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사이가 가장 행복해야 할 때 그녀는 나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다. 그저 심심해서 몇 번 그랬을 뿐이다. 정말 잘못했다. 나와 헤어지기 싫다.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 수기 이모가 실망할 모습을 떠올리니 차마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용서했고 그녀 역시 그 남자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바람을 피운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내 삶은 점점 무너져갔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을 잃어갔어요. 술에 의지하며 초췌해진 몰골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성격은 점점 소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내 상황을 전해들은 친한 선배가 나를 위로해 주겠다며 불러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해. 그러고는 6살 연상의 여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는 몇 번의 데이트를 이어갔고 그녀와의 시간은 조금씩 나를 위로해 주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어느 날 데이트 중에 수키 이모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정태야, 너 여긴 웬일이야? 수키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 아줌마. 당황스러움에 얼어붙은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줌마는 여기 어떻게? 경기도 하남 미사리의 한 카페. 6살 연상의 그녀와 조용히 데이트를 즐기던 중 수키 이모와 마주친 것이다. 말문이 턱 막혔다. 변명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수키 이모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어쩔 줄 몰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죄송해요, 아줌마. 억지로 입을 떼는 순간 수키 이모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다정하게 팔짱을 낀 수키 이모와 젊은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 남자는 이모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였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수키 이모가 입을 열었다.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 네.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았고 몇 분간의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결국 수키 이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진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 그게 괜찮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숨기지 말고. 그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망설임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웠어요. 처음엔 그 남자가 그냥 친구라고 해서 믿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어요. 수기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저도 맞바람을 피우고 말았어요. 처음엔 그냥 상처를 잊고 싶어서였는데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모든 사실을 고백하자 수기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정태야, 파혼해. 그 말이 나를 덮친 폭풍처럼 느껴졌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서로 믿음을 잃은 상태에서 결혼해봤자 더 큰 불행을 부를 뿐이야.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아. 맞바람을 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선택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의 만남을 끝으로 나는 7년간의 연애를 종지부 찍었다. 수진이와의 모든 순간이 사라져버린 듯 허무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 위에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의미가 없었다. 수키 이모의 말처럼 이건 끝낼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다. 파혼 후 한 달쯤 지난 어느 밤 시계바늘이 밤 9시를 가리킬 즈음이었다. 수키 이모가 단정히 차려입고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정태야,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술 한잔하고 싶어서. 뜻밖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쓸쓸해 보여 말없이 문을 열어줬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가 딸 교육을 잘못시킨 죄인이야. 정말 미안하다. 수키 이모는 수진과의 파혼으로 상처받았을 나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소고기 집에서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는 처음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마음 깊은 이야기가 이어졌다. 정태야,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는 굴러들어온 복을 지 발로 차 버린 거지 뭐.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수진이 너무 미워하지 마. 결국 내 딸인데, 아줌마 딸인데 제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다만 아줌마랑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게 아쉽네요. 수키 이모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하겠니.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아줌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 넌 내 친아들 같지? 아니요, 남자로서는요? 내 질문에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로도 괜찮지. 키 크고 잘생겼고 특히 튼실한 허벅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을 붉혔다. 네, 제 허벅지를 언제 보셨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는 하체 힘이 좋아야 한다는 거지. 아줌마, 생각보다 은근 밝히시는 분이셨네요. 하하, 위사리에서도 한참 어린 남자랑 계시던데. 혹시 취향이 연하남이세요? 그녀는 술 한 모금을 넘기며 천천히 고백했다. 아줌마는 사별 후 40대가 되었을 때 공년배 남자보다도 자연스럽게 연하남이 끌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도 아줌마들이 연하남을 즐겨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키 아줌마의 남자 관계는 제가 알던 상식보다도 훨씬 더 쇼킹했습니다. 아줌마가 알려준 남자는 총 3명, 번갈아 가면서 만나 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이라고 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까지 나한테 하는 걸까? 혹시 일부러 나한테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심지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남자들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3명 중 하나는 곱상하게 생겼고 겉으로 보기엔 제 또래 같아 보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요. 3명 다 채팅 어플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 주변에 괜찮은 여자 있다면 편견 가지지 말고 자연스럽게 친해져 봐. 그럼 아줌마는 저랑도 이성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녀는 한 박자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태 정도면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잖아. 남주기 아까울 정도로 말이야.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심이세요? 왜? 아줌마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요. 그런데 아줌마가 저랑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이니? 네. 사실 사춘기 시절에 아줌마를 몰래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줌마가 제 또래 남자랑 데이트하는 걸 보니 질투도 나고요. 저 남자들 대신 제가 아줌마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수키 이모는 내 고백에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나도 정태가 좋아. 그날 그녀와 나눈 대화는 보수적이고 단조롭던 내 삶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솔직한 말들은 내가 쥐고 있던 상식과 편견을 무너뜨렸고 우리 사이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술 한잔하고 싶다. 얼굴 한번 보자. 그녀는 간단히 말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8시쯤 집 근처의 닭발집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가 뼈 없는 매운 닭발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익숙하게 소주 한 병을 주문하며 내가 있어서 오늘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라며 잔을 제 쪽으로 내밀었죠. 우리 짠하고 마시자.
짠. 그녀를 위해 미리 쌈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줌마, 하세요. 역시 나한테는 정태밖에 없다니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입을 크게 벌려 쌈을 입속으로 넣었다. 어때요? 제 쌈 맛이? 너무 맛있어.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1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 갑자기 그녀의 눈이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나 그 남자한테 차였어. 알고 보니 내 또래 그 남자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헤어진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래. 정말 어이없지 않니? 내가 뭐를 그렇게 많이 바랬다고. 저는 이해 안 돼요. 아줌마 같은 여자를 두고 떠나다니. 그 남자야말로 그릇이 작은 거죠. 그래, 나 괜찮은 여자야?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 그럼요. 아줌마가 어디가 부족해요? 얼굴 예쁘지. 몸매 되지. 성격까지 좋지. 이걸 내가 왜 말하고 있지? 다들 이미 알 텐데요.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가만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태 내가 내 애인 해주면 안 돼?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죠. 짓궂은 농담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함과 장난스러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줌마, 저랑 사귀면 절대 못 태어날 텐데요. 제가 한번 빠지면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 아시죠?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거야 감수해야지 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술 기운에 약간의 용기가 섞였는지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숙희 아줌마는 어찌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던지 단순히 위로를 해주는 자리라고만 생각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지요. 항상 엄마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내숭 많고 까다로운 성격보다는 솔직하고 꾸밈 없는 성격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털털하고 가끔은 장난기 있는 모습조차 너무 좋았어요. 그녀가 내 또래 연하남과 만나고 있단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성으로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죽이 아까운 남자란 소리를 들었을 때 정태 정도면 남자로도 괜찮지 하며 갑자기 얼굴을 붉혔을 때 그녀에 대한 감정이 마구 뜨거워졌죠.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전부 그분 생각을 했으니까요. 같이 놀러 다닌 곳도 많았고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그 시간 1분 1초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은 안 돼. 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날 일은 서로 잊자. 웃으면서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연락이 뜸해지다 멀어졌고 한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느냐? 밥은 먹고 다니니? 별일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친구는 생겼니? 저 딴에는 그녀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며 만나자고 했죠. 솔직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났어요.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하더군요. 잘 지내셨어요, 아줌마. 그래, 정태도 잘 지냈니? 나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띠며 나를 보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상당히 귀여워 보였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눈웃음을 짓는 그녀의 표정이었다. 그때부터 무언가 알 수 없는 제 마음이 또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잊은 게 아니었어요. 잠시 눌러뒀던 것뿐이었죠.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밤이 깊고 새벽이 되도록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데려다 준답시고 새벽에 함께 길을 걸었어요. 지름길을 두고 돌아서 걸었죠. 5분이라도 더 있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 남자가 많은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리드하는 것보다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저희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어요. 아줌마, 저희 집 가서 맥주 한 잔 더 할래요? 늦었는데 괜찮겠어? 내일 일 가야 하는데 피곤하지 않겠어? 상관없어요. 아직 생생한데요, 뭘. 그래, 한 잔 더 하지 뭐. 저도 제가 왜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대로 헤어지게 되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도 집에 가봐야 할 것도 없다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수락을 하길래 이건 뭐지 싶더군요. 우리 오늘 얼굴 보고 나면 언제 또 볼런지 모르잖아. 그치?
그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원하면 언제든지 헤어진다. 이 조건으로 만남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6개월이 넘도록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요. 아줌마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평소 때와는 다르게 어려 보이는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헤어스타일도 바꾸었습니다. 나를 위해 조금씩 변하려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단둘이 있을 땐 수키라고 이름 불러줘. 그럼 수키가 나를 부를 때는 서방님, 서방님 좀 이상한데. 나 서방님으로 부르고 싶어. 서방님한테 귀여움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어. 나 사랑해 줄 거지? 그럼 당신처럼 귀여운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내도 아니지. 서방님, 역시 우리 서방님. 우리의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질 줄 모르지만 현재까진 이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며느리의 젖은 몸이 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욕실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수증기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실루엣은 60년 내 인생에서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에 사는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62, 작년에 은행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게 쪽팔리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쌓인 이 짐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서요. 이런 말 누구한테 하겠어요. 며느리에게 끌리기 시작했다니. 모든 건 석 달 전 아내가 심장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어요. 우리 집은 50년 된 전형적인 시골집인데 아내가 없으니 갑자기 너무 커지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 대신 적막함만 가득했죠. 아버님, 저희 내려가도 될까요? 준호가 재택근무 허가받았거든요. 어느 날 아들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반가운 마음에 얼른 오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감정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준호와 미래가 도착한 그날, 집 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28살,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젊고 생기 넘치는 여자였어요. 서울에서 산 고급 위스키를 건네는 그녀의 손이 제 손에 스치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됐죠. 아버님, 여기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서울에서는 이런 별 구경 못해요. 첫날 밤, 마당에 나와 별을 보며 미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제 첫사랑인 윤정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 전 그 여름, 윤정과 들판에서 별을 보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민망해서 얼른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날 밤부터 자꾸 미래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래는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몸에 쑥이랑풀들이 잔뜩 묻어서 돌아왔어요. 아이씨, 시골이 이렇게 험난한 줄 몰랐어요. 어디가 길인지 헷갈려서 당황한 모습으로 풀을 털어내던 그녀를 보며 웃음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동네를 구경시켜주겠다고 나섰죠. 낮은 담장들 너머로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대식이네 며느리가 왔나봐. 도시에서 온 아가씨가 참 예쁘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며느리잖아요. 자랑스러워야 정상인데 왠지 다른 감정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텃밭에 있던 저는 허둥지둥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래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 하나만 두른 채 거실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죠. 그녀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순간적으로 제 시선은 그녀의 젖은 어깨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 아버님, 깜짝이야. 비 맞으셨네요. 당황한 기색 없이 그녀는 오히려 제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살짝 붉어진 볼,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뭔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께서 집에 없어서 편하게 있다가 금방 옷 입을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 이미지는 제 망막에 각인된 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정신 차려. 이 늙은이야. 내 며느리라고. 자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를 몇 번이나 뒤집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5년.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감정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아침 미래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괜히 머뭇거렸어요. 아버님, 어제 그거 너무 민망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요 뭐. 저도 편하게 지낼게요. 그녀의 말에 더 당황한 건 저였습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어요. 식탁에 앉으니 미래가 준비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는데 아내가 해주던 된장국과 거의 같은 맛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레시피 전수받았어요. 맛있네. 정말 비슷하다. 된장국 한 숟가락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내 생각에 그런 건지 아니면 미래에게 느끼는 이 감정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인지 그때 미래가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어머님 곧 퇴원하실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어요. 며느리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내가 미래에게 끌리고 있다. 그날 저녁 동네 노인회에서 술자리가 있었어요. 평소엔 안 마시는데 그날따라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래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쩜 이렇게 취하셨어요. 그녀가 제 팔을 부축하는 순간 술 기운에 몸이 휘청거렸고 우리 둘은 벽에 기대어 균형을 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향기, 제 어깨를 잡은 그녀의 손,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죠. 취기가 확 올라왔고 순간 정신을 잃고 그만 그녀에게 입맞춤을 해버렸습니다. 불과 1초, 아니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래의 놀란 눈빛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밀어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버님, 미안하다. 내가 술이 너무 많이,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내가 미쳤나? 어떻게 이런 짓을.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에 대한 미안함,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준호는 소우 사무실을 빌려 출근했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미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보였어요. 걱정인지 혼란인지 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우리 앞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우린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라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설마 그녀도 저에게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말이었을까요?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매일 아침 출근했고 저와 미래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날 미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텃밭일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다 저도 시골 생활 감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래의 눈빛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족으로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처럼 보였어요. 괜찮아. 도시 아가씨가 흙묻히면 뭐해. 아버님도 저 도시에서만 산 것 같지만 대학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흙묻는 거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우린 함께 텃밭 일을 시작했어요. 미래는 의외로 농사일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호미질도 척척, 모종 심기도 능숙했죠.
그녀가 땀에 젖은 이마를 닦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어요. 이렇게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 해먹는 게 진짜 행복이겠어요.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는데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우리는 급히 심어둔 모종의 비닐을 덮고 있었어요. 그때 미래의 손이 제 손등 위에 겹쳐졌습니다.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우린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 미래가 먼저 손을 뗐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붉어진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계속 위험한 줄타기를 했어요.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땐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행동했지만 준호가 없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마을 봄 축제가 열린 날, 준호는 급한 업무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미래와 단둘이 가게 됐죠. 아버님, 저 좀 이상한가요? 축제 길을 걸으며 미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끔 제가 이상한 상상을 할 때가 있어서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이런저런 특히 아버님과 상상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말을 고르느라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지.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고. 축제장은 시끌벅적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대식이 며느리랑 같이 왔구먼. 어이구, 부부인 줄 알았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래도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축제에서 받은 막걸리 한 병을 미래와 함께 마셨습니다. 조금씩 취기가 오르는 가운데 그녀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았어. 첫사랑 윤정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명 더 만났지만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 바로 알았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편안했달까. 설레면서도 안정감이 있었어. 미래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아니, 괜찮아. 사실 미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준호랑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래가 계속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가끔 제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해?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까진 아니에요. 그냥 다른 감정을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위험한 불길이 우리 사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우연한 접촉이 늘어났고 서로의 눈빛을 더 오래 마주쳤어요. 하루는 미래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걸 돕다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밀가루가 묻었어요. 미래야, 머리에 밀가루 묻었어.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려다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린 급히 떨어졌어요.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미래야, 뭐해? 벌써 저녁 준비해? 그래. 미래가 수제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래와 저는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게임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쾌가 빨라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기뻐해야 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보, 집은 어때요? 미래가 잘 챙겨주나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음식도 잘하고. 그때 미래가 제 뒤로 지나가다 화면에 살짝 비쳤어요. 아내가 반가워했습니다. 미래야, 잘 지내고 있니? 미래가 화면 앞으로 와서 인사했어요. 네. 어머님, 빨리 건강해지셔서 오세요. 아버님이 많이 그리워하세요. 통화가 끝난 후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를 믿고 있는데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깨어 계세요? 미래였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들어와. 미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늘색 파자마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준호는 코 골며 자는데 그녀가 제 침대 끝에 앉았어요. 적절한 거리였지만 그 상황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가끔
아버님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폭탄이 터진 느낌이었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으면서도 두려웠던 말이었으니까요. 미래야, 우린 이러면 안 돼.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을 수 없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선이 흐려졌어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고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미래는 급히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방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든 것이 뒤섞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간 미래와 단둘이,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괜찮겠어? 미래는 혼자 있어도 되고? 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제가 없어도 미래 잘 챙겨주세요. 그 말에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래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빛에서도 같은 불안과 기대가 보였어요. 준호가 출장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텃밭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야. 우리 가족이 망가질 수도 있어. 그날 밤 미래가 제 방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돼. 넌 내 며느리고 준호의 아내야. 그리고 나도.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참을 수 없어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위로의 포옹으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자 모든 이성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것을 찾았고 저도 그녀에게 응답했어요. 포옹은 점점 깊어졌고 옷이 하나둘,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우리는 그 밤 모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죄책감을 잊었어요. 새벽녘, 미래가 제 품에서 일어나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준호가 출장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계속되면 안 돼. 그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둘 다 정말로 멈출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떠나기 전날 저희 셋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족 식사였지만 미래와 제 눈빛 교환은 이미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와. 미래는 내가 잘 돌볼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배신한 죄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감정을 끊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 미래는 준호의 짐을 싸주면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준호가 출발하기 전 미래에게 입맞춤하는 모습을 보는 건 고문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멈춰야 해. 지금이라도. 하지만 7일간의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했던 시간이었어요. 처음 이틀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 이후로는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어요. 부엌 식탁 위에서, 거실 소파에서, 심지어 아들의 방에서도. 그때는 양심이고 뭐고 다 내던진 상태였으니까요. 미래의 몸은 젊고 탄력 있었고 제 몸은 오랜만에 불타올랐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미래가 말하면서도 벗었죠.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들킬까 두려워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집 안에서 서로를 탐험하는 데 모든 시간을 썼죠.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미래가 어느 날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완전히 잊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매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이성이 마비됐다고 해야 할까요? 양심 따위 생각할 새도 없이 서로를 취해 지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기 전날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격정적으로 나눴어요. 그녀의 구석구석에 제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님,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미래가 제 가슴에 묻고 물었어요. 그래야만 해.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 맥박까지도 기억하려는 듯이. 그런데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거더라고요. 준호가 돌아온 바로 그날 아내도 퇴원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기뻐해야 할 소식인데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미래와의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웠거든요. 아내가 돌아오자 집안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미래와 저는 철저히 연기했어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척. 하지만 가끔 우연히 마주치는 시선 속에는 우리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직접 출근을 요구해서요. 아내는 아쉬워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이대로 미래와 같은 집에 있다가는 실수할 것 같았거든요. 미래는 짐을 싸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비밀.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미래가 몰래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포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눴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 바로 옆방에서. 다음 날 준호와 미래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미래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2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미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게 불과 2달 전인데 축하한다. 미래야, 준호도 많이 좋아하겠구나. 네. 준호도 정말 기뻐해요. 첫 아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통화를 끝내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래의 뱃속 아이.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미래와 준호가 부부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지막 밤에 저와 미래 사이에서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미래, 임신했대. 정말? 우리가 곧 할머니 할아버지 되겠네, 대식씨. 이제 진짜 나이 드는구먼. 아내는 기뻐했지만 제 마음속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기쁨,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설렘까지. 6개월 후 준호와 미래가 시골집에 놀러 왔어요. 미래의 배는 이제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자꾸 그녀의 배로 향했죠. 아버님, 만져보실래요? 요즘 아기가 많이 움직여요. 그녀가 제 손을 끌어배에 얹었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가... 혹시 그날 밤 미래가 다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아버님, 궁금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임신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날 밤부터 계산하면 미래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다시 그녀의 배에 얹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가 저희 아기 초음파 사진 보더니 자기를 닮았대요. 특히 코 모양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의 코는 저를 빼닮았거든요. 미래야, 걱정 마세요, 아버님.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든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렇게 미래는 방을 나갔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밀의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미래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준호를 닮았더군요. 하지만 눈매는 어쩐지 제 젊은 시절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평생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이건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업보겠죠.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달콤하고도 씁쓸한 결말.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금지된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